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경TV 유반장입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형님이자 또 이제 이른바 이 깐부 변호사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현재는 또 아주 또 의미심장한 포럼의 회장을 맡으셔가지고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입니다. KCGF의 2대 회장이시고 또 펀드 매니저이시고 또 그러면서 또 변호사이십니다. 김규식 KCGF 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유경TV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규식입니다. 유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래 변호사를 했었고요. 법대를 졸업해서 변호사를 하다가 투자업계로 전직을 했고 2015년에 완전히 전직을 했고 그 전에도 투자금융 관련 자문을 했었는데 네. 전직을 하고 나서는 완전 투자업에 전업을 했고요. 그러다가 몇 군데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2020년에 싱가포르로 건너가서 도대체 선진 금융은 무엇인가? 도대체 선진 거버넌스는 무엇인가? 한번 견식을 하고 오자 그런 생각으로 가서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조그마한 헤지펀드의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진지하게 모시고 싶었는데 또 이게 저희 같이 이렇게 작은 채널에 또 부르기가 참 제가 조금 외람돼서 왜 안 불러주시냐고 제가 몇 번이나 요청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업계에 자문을 하다가 이제 투자업계로 이제 뛰어들으셨는데 좀 이렇게 자문하다 보니까 좀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만만해 보이셨나요?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로펌의 변호사들의 근무를 생각해 보면은 네. 제가 2012년도에 그 당시 한국에서 제일 큰 헤지펀드 자산운용사의 상근 법률 고문으로 파견이 됐었어요. 로펌에서. 그런 경우 메인 클라이언트 아주 큰 메인 클라이언트 경우는 그 상근으로 파견을 로펌에서 파견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거기 파견이 나가서 상근을 했는데 그러면서 펀드 매니저들이 일과를 아침부터 밤까지 지켜볼 수가 있었죠. 한 2년 동안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그러면서 로펌 변호사들과 비교를 좀 해봤는데 업무의 강도는 로펌 변호사가 훨씬 큽니다. 그렇죠. 업무 시간도 엄청 더 길고. 그런데 업무의 색깔이 다르죠. 펀드 매니저는 리스크를 아주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업무.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강하고 대신에 육체적 스트레스나 노동 시간은 근무 강도는 좀 덜하고. 그러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것도 업무 강도다 하면은 이제 다른 부분이지만 그냥 업무 시간을 노동 강도를 생각해 보면은 로펌 변호사는 9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밤 12시에 퇴근하거든요. 네, 맞아요. 대신에 정신적 스트레스는 별로 없죠. 자기가 책임지는 게 크게 없으니까 이제 분석하고 법률에 따라서 해석해서 의뢰인에게 보고를 하면 되니까 구조 짜고 배운 대로 또 하면 되고 위에 또 뛰어난 사수 파트너 변호사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 하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는 덜한데 이제 몸은 피곤하고 약간 장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좀 제 적성이랄까 흥미가 이런 정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몸이 피곤한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게 좀 더 저한테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옮겼습니다. 네. 하여튼 펀드 매니저들의 삶을 옆에서 오랜 기간 관찰하셨을 테니까 참 그런 얘기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이 펀드 매니저들 또 명암이 있거든요. 또 명암이 있고. 네. 그 여파로 지금 이제 이 펀드 업계를 떠나는 고객들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 실망도 많이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만 동학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거 펀드에서 돈을 빼셔서 직접 투자로 많이 돌아서셨어요. 그거 정말 저는 크게 지금 막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 말씀하신 김에 이 동학개미들의 직접 투자가 거의 대유행인데 저는 사실 좀 크게 걱정이 되거든요. 네.
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완전 동의하죠. 사실 동학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대거 뉴머니, 뉴페이스, 뉴머니가 들어온 때가 제가 경험한 것만 해도 한 서너 번 돼요. 사실 IT 버블이 꺼지고 2001년부터 그렇죠. 2004년까지 그때도 뉴머니가 왕창 들어왔었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때도 뉴머니가 왕창 들어왔었어요. 차이나 버블 때. 그렇죠. 그래서 2001년부터 2002년, 한 3년 4년,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주 초기에 2001년, 2002년까지만 해도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꽤 큰 수익을 내셨고 2003년, 4년에 들어온 분들은 꼭지 근처에 이제 잡으셔서 근데 더 많은 부분이 더 많은 규모가 그 하반기에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변동성 장세 속에서 막 우왕좌왕하시다가 많이들 그냥 성과를 못 보고 또 손실 보고 퇴출되기도 하고 자포자기해서 포기하고 나가셨거든요. 2009년부터 2012년도 비슷해요. 그때도 뉴먼에 들어서 아주 초기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성과를 좀 내셨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뛰어들어오시면서 2012년부터 2018년, 2019년까지 박스권 장세였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경영진들이 경영권 승계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내에 이제 왕창 벌어들인 그때 토실토실 그 살이 찐 그 현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대주주에게 이전하는 프로젝트를 짜면서 주가가 아주 박스피에 갇히고 엄청난 변동성이 일어나고 또 뜻하지 않게 그 경영진, 이사진, 이사회의 주주 이해 충돌 행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증거와 비슷합니다. 지금도 시작인데 그러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 보고 다 퇴출되셨고 자포자기했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이제 2020년 3월에 시작한 그 붐이 21년, 22년, 한 3년째. 3년째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오히려 많은 개인 투자자께서는 하반기에 약간 3천 넘어서 2,800 이후 이때 많이 들어오셨어요. 맞아요. 시가총액이 늘어나면서 그걸 이제 받으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은 이제 BP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손실 난 분도 있고 손실 분들은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더 문제가 변동성이 막 엄청나게 이제 터지는 변동성 장세로 진입이 됐잖아요. 이때 OECD의 국가들의 평균적인 모습은 배당률 올리면서 성장이 있는 시기는 이제 성장을 하고 성장이 둔화되면서 변동성 장렬하는 그 시기에는 배당으로 그 변동성을 제어해 주거든요. 그게 당연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은 성장한 때는 좋은데 돈을 이제 벌어 놓으면은 그 돈을 배당하지 않고 주주가 자기 뭔가 어떤 그 공간으로 이전을 해간단 말이에요. 그게 편취를 하는 거죠. 편취하는 거. 그게 물적 분할이 이제 그런 계속 그 구간마다 대표적인 시대마다 거고. 신종 수법이 나오는데 이번엔 이제 물적 분할인 거죠. 물적 분할로 토실토실하게 쌓인 그 현금을 대주주에게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안 하는 거죠. 배당을 안 하니까 변동성이 엄청난 쪽으로 장렬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파도 한 두세 번만 잘못하면은 계좌가 완전히 작살 나는 거죠. 녹아내리죠. 녹아내리는 거예요. 지금이 그 시작이다. 그래서 저는 엄청난 위기의식 또 과거와 같은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뭐랄까 트라우마가 또 시작하는 건가? 이런 또 반복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이 자본시장을 가지고 이 거버넌스 가지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되니 많이 이런 얘기 하는데 과연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런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 2020년 싱가포르로 이제 건너가셔가지고 선진 거버넌스를 좀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뭐 싱가포르 하면은 이제 아시아의 어떤 뭐 금융 허브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기도 하고 전 세계 뭐 유명한 패밀리들의 어떤 그 성지죠, 성지. 그 패밀리들 그 펀드 이런 패밀리 오피스 이게 다 이제 또 싱가포르에 많이 있다.
유럽, 미국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있죠. 뭐 가서 보시니까 우리하고 싱가포르하고 뭐 거버넌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측면에서 뭐가 딱 이렇게 피부로 와닿게 다른가요?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진짜 싱가포르는 한국에서 받는 대우를 받으려면 그 재산이 0이 한 개 더 붙어야 돼요. 아,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규모가, 돈의 규모가. 돈의 규모가. 오. 한국에서 이 정도 재산이 있으면은 이 정도 사회적 대우를 받는다 하는 게 싱가포르 가면 공인 한 개 더 붙어야 그거와 비슷한 대우를 받아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패밀리 오피스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100억 정도면 제법 부자네. 100억 정도면은 어디 이제 지점에 가면은 네. 지점장이 나와야죠. 차 한잔 하고 가시죠. 이렇게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전 세계 남다긴다는 최고의 부자들이 싱가포르에 다 모여 있어요. 진짜 금융 허브네요. 진짜. 완전 금융 허브고 맨하탄과 싱가포르 이렇게 딱 이제 영미권에서는 맨하탄이고 아시아는 그냥 싱가포르. 이렇게 돼 있고 특히 홍콩에 베이스를 갖고 있었던 중국계 패밀리 오피스들이 싱가포르로 다 옮겨 있어요. 화교, 부자 화교. 화교들의 패밀리 오피스 원래 홍콩에 있었고. 그렇죠. 근데 시진핑 정부가 맞아. 통제를 홍콩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베이스를 갖고 있었던 패밀리 오피스들이 전부 싱가포르로 옮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미어 터지고 있는데 싱가포르가 완전 대박이 났네요. 대박이 났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 야 여기는 인테그리티가 선진국이 뭔가 선진국의 인테그리티가 좀 트러스트가 전부다 하는 거를 확실히 느꼈어요. 트러스트다. 트러스트. 그러면 좀 더 나가면 인테그리티. 어떤 신뢰. 신뢰. 거기는 제가 처음에 가서 결국은 시간 너무 지쳐야 돼가지고 못 기다리고 제가 다른 싱가포르 헤지펀드 운용사에 취업을 했는데 제가 조그만하게 헤지펀드 운용사를 만들려고 인가 신청을 했어요. 인가 신청서에 뭐 엄청나게 자기가 써야 되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자산 운용사 인가 자문을 했었거든요. 한국보다 훨씬 복잡해요. 써내야 되는 거 많고. 근데 거기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다 소명 자료를 준비하지? 이런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건 한국에서 뭘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뭐 펀드 운용 경력이 있는지, 뭐 주식 분석 경험 있으면 그거가 뭐 몇 년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다 써야 돼요. 투자 전략이 롱숏 헤지 펀드의 투자 전략을 하겠다 또는 액티비즘을 하겠다.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다 써야 돼요. 전략을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여기 PPM이라고 Private Placement Agreement의 그 PPM. 메모랜덤 거기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그게 틀리면 한자로 틀리면은 인가 안 나가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인가 신청할 때 정확하게 나의 펀드 투자 전략이 뭔지를 쭉 써야 되는데 그럼 그 전략을 당신 어디서 배웠냐를 써야 되고 그래요. 이 전략 어디서 배웠냐? 책 읽었다 안 돼요. 나는 원래 알고 책 읽어서 알았다. 그거는 운용사 할 수 없어요. 운용사 CEO도 더 CIO도 못하고 매니저도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다 써야 돼. 물론 저는 뭐 투자 그 경험도 있었고 운용사도 근무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문제가 뭐냐면 한국 같으면 그런 자료 그런 기록을 쓰면은 거기에 증빙 자료를 다 첨부했단 말이에요. 야 죽었다 이거. 한국에는 그 운용사 대표한테 다 전화가지고 그때 내가 근무했다는 걸 레터 다 받고 도장 다 받고 야 이거 해줄라 그럴까?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로펌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 이거를 다 증빙하냐고 그랬더니 다 필요 없대. 그냥 필요 없다고. 그냥 당신이 한 대로 쓰라고 그냥. 증빙이 하나도 없어요. 우와 반전이다. 깜짝 놀랐어. 이게 뭐지? 뭐지? 우리나라 막 금감원 막 이런 데 가면 그냥 서류가 서류 그냥 뭐매 보완해라 서류 보완해라 이거 가져와 저 이러다가 다 끝나잖아. 없어요 그런 게. 그냥 그 펀드 매니저를 믿고 CIO, CEO를 믿고 그냥 담담하게 써라. 담담하게 써라. 그래서 써서 진짜 당신이 그런 경력이 있었고 배웠고 누구 밑에서 어떤 걸 배웠고 어떤 전략이고 어떤 이런 전략 장단점이 뭐고 그거를 설득해야 돼요. 그 인가 담당자에게 심사 그 담당자에게 그 설득이 돼. 그리고 운용사를 열어요. 그래서 펀드를 드디어 시작해.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제출했던 그 서류와 비교를 해봐요. 근데 그게 하나로 틀리잖아요. 아웃. 다시는 싱가포르 못 들어가요. 사후에 그냥 사후에. 그런데 그 거짓인지 여부를 비교하는 그 기준이 엄청 높아요. 한자도 일이 틀어지고 나면 틀어지고 났을 때. 그래서 로펌 변호사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혹시라도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스크리닝해라. 자신 없는 말은 쓰지 마라. 쓰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증명할 수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소명할 수 있으면 써도 돼. 그냥 써라. 지금 안 해도 된다. 깜짝 놀랐어. 제가 한국에서 금감원 법률 고문이었고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인가를 했었고 그 라임 자산운용이라고 라임 자산운용 제가 파운더였거든요. 파운더. 그래서 한국에서도 운용사 인가 라이센스 자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라임도 낼 때 거기 옆에서 같이 봐드렸고 해서 그 양쪽 프로세스를 다 안단 말이에요. 너무 차이가 나. 너무 차이가. 여기는 트러스트예요. 인테그리티와 트러스트. 이게 전부야. 그게 싱가포르의 자본시장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작동 원리의 근본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인테그리티 뭔가 이제 내가 이게 충성을 다해서 고객을 자산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트러스트, 상호간의 신뢰, 뭐 이런 거. 그것이 바탕이 있고. 그러니까 이 전 세계 부자들이 거기다가 패밀리 오피스를 내는구나. 내고 싱가포르 정부도 거기에 기반해서 야. 레귤레이션 만들었고 그리고 그 레귤레이션 인가에 필요한 내부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어떤 뭐 서류가 필요하고 또 이 내용이 이 레귤레이션에서 원하는 게 디테일이 뭔지 실제로 뭘 써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써야 되는지 그 가이드라인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가 돼 있어. 그냥 전화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인가를 안 내주길래 8개월이 됐는데 인가가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펌 변호사한테 한번 만나고 싶다고 매니저한테 그랬더니 그 로펌 변호사 안 만나준대요. 그리고 전화해도 오지 말라고. 로펌 변호사한테도 오지 말라고 이메일 하라고 바쁘니까. 그리고 그 위에 홈페이지 가면 가이드라인 다 있으니까 그게 똑같은 얘기라고. 내가 와봐야 그 얘기 똑같은 거니까 그냥 거기에 그거 쓰시면 된다고. 다 써놨다고 그럼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아버리지. 그러니까 그 인테그리티와 트러스트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들, 제도들, 레귤레이션들이 촘촘하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거는 진짜 놀랐어요. 그 얘기를 한번 진짜 그 언제 한번 대한민국의 어떤 자본시장의 위기를 한번 특히 이제 펀드 산업의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을 것인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 뭐 물적 분할도 그렇고 벌어지고 있는 그 이해 충돌 행위들이 다 트러스트와 인테그리티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한국 자본시장에 큰 충격으로 돌아옵니다. 네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가 있고 두 가지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이제 그 인테그리티와 트러스트가 작동 원리로 바탕되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성과주의. 성과주의. 그러니까 결국 거버넌스에 관한 문제인데 거버넌스가 권력 구조와 보상 구조 두 가지거든요. 그렇죠.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 이게 권력 구조고. 그렇지. 보상 구조가 또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철저한 성과주의예요. 싱가포르가. 싱가포르. 아시아인데도 아시아 같지 않군요. 전혀 아니에요. 원래 영국 식민지이기도 하고 그 문화가 녹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인센티브 계약이 딱 있고 그 계약을 그냥 철저하게 지켜요. 딱딱 지키고 그래서 인센티브에 따라서 연봉 격차가 엄청나게 크고 거기다가 거기는 해고가 자유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제 그러면은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 정서하고도 많이 다르긴 할 텐데 내 옆에 있는 어떤 직원이 인센티브에 의해서 막 엄청나게 이제 그게 이제 좀 공개가 되나요? 이를테면 공개는 아닐 테고. 공개는 아니지만 아마는 알죠. 알게 되죠. 그러면 좀 이게 배 아파 막 이런 거 왜 나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막 이러면서 좀 배 안 아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직 분위기가 좀 많이 좀 해치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렇죠. 인정을 문화. 하고 인정을 하고 결국은 내가 있는데 누군가가 대박을 내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한 20% 가져간다 그러면 80%는 회사에 회사요.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또 투자도 하고 인프라를 더 좋게 만들고 리서치를 강화한다든지 그래서 결국 그게 돌아서 나에게도 긍정적으로 피드백이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배가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회사 중에 누군가가 대박을 내는 매니저가 있어야 나도 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더라고요. 해고가 자유롭다는 얘기는 뭐예요? 해고가 자유롭다?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 자유로워요. 어? 거기는 그냥 해고의 자유? 예, 해고의 자유가 있어서 오. 근로기준법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굉장히 유연하고 경영상 필요랄까 어떤 그 CEO가 판단하기에 뭐 그 경영상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 한국처럼 특별한 그 해고의 이유가 열거돼 있지 않고 열거돼 있잖아요. 우리는 열거돼 있죠. 예. 그 이외에는 해고를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상 필요라는 것은 구조조정 때예요. 구조조정을 해야 돼. 부도 위기에 몰렸을 회사가 때 어려울 때. 그래서 그때만 경영상 필요해서 해고할 수 있지.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을 때는 해고 못 해요. 맞아요. 큰일 나죠. 거기는 부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봤을 때 자유롭게 해고한다. 이 직원은 우리 회사에 맞지 않다 그러면 경영상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반대 쪽에 선 사람들이 그러면 이 권력의 약자인 이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우리는 막 하잖아요, 막 지금. 그렇죠. 그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실업보험제도가 엄청 잘 돼 있어서. 보험제도. 네, 실업보험제도가 워낙 잘 돼 있어요. 해고가 돼도 6개월 정도는 원래 급여의 상당 부분은 실업급여로 그러니까 이제 지급을 하고 고용보험에서 우리 식으로 그렇죠. 얘기하면 준다는 얘기죠. 고용보험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국가가 6개월만 넘어도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식으로든지 찾아줍니다. 그리고 사실은 계속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중국계 헤지펀드와 패밀리 오피스들이 계속 넘어오고 있어서 일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다 자리가 있고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 지금은 약간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기본적으로는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첫째는 실업보험과 고용보험과 완전 고용을 통한 실업의 문제가 크게 없다. 두 번째는 임금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임금이 높다? 당신이 나 언제 자를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받아요. 야, 이게 재밌다. 서로 간에 나도 너 언제든지 자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좀 그 반대적인 경향을 보이잖아.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못 자르니까 자르니까 조금 준다 이거죠. 그렇죠. 아니, 난 당신을 자르고 싶어도 못 자를 때는 한 1년 이상을 그냥 한직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약간 고통 괴롭혀. 서로 막 이런 기간이 창피 주고 괴롭혀. 2년 창피 주고 막 이런 1년 2년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일도 안 주고. 그 기간이 마치 고용보험처럼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충당금을 미리 쌓는 거예요. 충당금을. 그게 적게 주면서 미리 충당금을 쌓는 개념으로 그래서 임금이 낮은 거예요. 이것도 참 반전이다. 해고가 자유로우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또 그다음에 이 실직에 대한 리스크는 사회적으로 보장이 돼 있고 보호를 하고. 그러니까 해고가 자유롭다는 것이 반드시 근로자에게 나쁜가?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면은 기업 경쟁력이 확실히 올라가죠. 오히려 임금을 많이 주더라도 사실 인적 자원이 선도형 경제라고 하는 이런 지적 자산으로 해서 그 비즈니스하는 선도형 경제는 그런 정보 산업이나 이런 자문형 산업이나 이런 건 인적 자원의 퀄리티가 경쟁력이거든요. 네. 그 기업에 정확하게 맞는 적자적소에 딱 적성에 맞는 인재가 정확하게 배치가 돼 있어야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맞아요. 기업 경쟁력 생기잖아. 그 중에 일부는 적성에 맞는데 또 상당 부분은 적성 안 맞는데 그냥 거기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있고 이러면은 기업이 이른바 프리라이더 같은 이러면은 기업이 경쟁력 가지기 어려워요. 뜨끔하다. 나 프리라이더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CJ 군대처럼 물론 싱가포르에도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많이 있겠지만 최소한 자본시장의 헤지펀드 운용사들은 진짜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요. 1년 정도 봐서
매년 사실 매년도 아니고 매달 뭐 성과가 분기로 성과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거기 제가 아는 한국계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그 사람은 매달 말에 평가할 때 나는 이번 달에 잘린다. 그런 생각을 늘 한대요. 늘. 그러면 잘릴 수 있다. 오늘 예를 들어 수요일 날 우리가 화요일 날 지금 녹화인데 화요일 날 당신 나가세요 자유롭게 그러면 바로 수요일부터는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해고가 된 거예요. 그냥? 해고가 되는 거고 와. 한 달치 급여를 회사에서 주고. 그러면 한 달치 급여 주면은 그냥 아무 때나 차릴 수 있고 그다음부터 퇴근하는데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럼 끝이야. 그다음부터 6개월은 이제 고용보험에서 좀 일부 하고, 상당 부분 주고 월급의 상당 부분 보장해주고 그 뒤는 또 그때 좀 낮지만 보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노조 이런 거가 없겠네요. 물론 뭐 업종별로 좀 다르겠지만 업종별로 다르지만 노조가 그렇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노조가 있는데 사실상 뭐 큰 파워가 없는 거죠. 야, 참 그런데 희한하게 임금은 한국보다 더 높다. 훨씬 높다. 훨씬 높다. 희한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싱가포르 모델 우리가 이제 많이 뭐 공무원들도 가고 국회의원도 가가지고 뭐 많이 가서 배운다 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배워와가지고 우리 사회에 한번 도입할 만한 거 도입하고 같이 대화해가지고 노동부 장관이나 우리 이제 한국노총 민주노총 간부님들 꼭 우리 방송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 일자리가 자꾸만 발생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뭐 노동자들도 더 많이 벌고 더 오래 일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보람 있게 이런 게 사실은 이상적인데 그게 싱가포르에서는 어느 정도 현실로 그런 이상이 조금씩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 그렇죠. 아주 오래 보지 못했지만 제가 본 범위 내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에메랄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은 아시아의 다이아몬드 원석이다. 다이아몬드 원석이다? 그 본질적인 경쟁력이나 잠재력은 싱가포르보다 한국이 훨씬 뛰어나다. 우와. 인재 퀄리티나 수준이나 내부적인 역량은 싱가포르보다 한국이 훨씬 뛰어나다. 그러나 원석이다. 이거를 보석으로 갈고 닦고 뭔가 절차탕마 해야 되는 절차탕마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계속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제 느낌이. 네. 자, 2020년에 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제 KCGF 이제 대표하시면서 지금 여기저기 지금 맹활약하고 계신데 싱가포르는 언제 다시 가시는 거고 그럼 거기서 이제 헤지펀드 어떻게 좀 이제 구체화되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이런 얘기도 한번 좀 짧게 해주세요. 롱숏 헤지 펀드고요. 롱숏 헤지펀드인데 주로 이제 롱 바이어스 헤지 펀드고 그 중에서 중요한 전략이 주주 행동주의죠. 기본적으로는 밸류 인베스팅에 기반한 롱숏이고 밸류 인베스팅 기반의 그러니까 버블인 기업 주식을 숏하고 저평가된 기업을 롱하고 저평가된 기업을 좀 더 빨리 리레이팅하기 위해서 액티비즘을 가미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뭐야 잠깐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싱가포르 이 펀드 업계에서 좀 자본시장에서 액티비즘은 좀 어느 정도의 뭐랄까요 존재감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뭐 액티비즘 하면은 막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뭐 기업을 왜 공격해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사실은 싱가포르에서는 액티비즘에 대해서 헤지펀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정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펀드 중에서 펀드 성격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ESG 펀드예요. 아시아의 ESG에 투자하기 위해서 ESG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펀드가 전체 펀드 색깔별로 들어와 있는 펀드 중에 가장 큰 규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지금 액티비즘이 결국 ESG 전략 중에 한 부분이고 이제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ESG를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 빼고 액티브 펀드 중에 액티브 전략 중에서는 ESG 전략이 가장 큰 부분이고 대세다. 글로벌리. 싱가포르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도 보면은 뛰어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지만 가문이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거버넌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평가되고 분쟁 남매 간 부자 간 분쟁이 터지면서 뭐 주가가 폭락하고 또 내부적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이제 터지면서 주가 폭락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네네. 또 거버넌스상으로 좀 더 혁신할 수 있는데 그게 정체돼 있다든지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고 그런 거버넌스를 개혁하면서 주가 리레이팅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아시아에서 오히려 큰 역할을 하죠. 이미 영미나 미국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 리스크 가지고 뭘 해보는 경우 별로 없어요. 없죠. 네. 오히려 아시아는 이제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서 그 펀드가 많이 와 있구나. 제가 알기로 ESG용으로 아시아에 투자하는 펀드는 100조가 들어가 있다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다. 네. 뭐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 오너분들께서도 회장님들도 요새 뭐 날만 새면 ESG 하시니까 뭐 그건 대세라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 다 알고 또 그렇게 하시는구나. 네,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참 고개가 끄덕끄덕. 네. 그러면 이 펀드는 언제쯤 좀 이제 활발하게 운영을 하면서 한국 시장이나 뭐 아시아 시장에서 좀 이렇게 존재감을 좀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제가 만든 펀드는 아주 규모가 아주 조그마한 규모 이제 시딩을 해서 제 돈 일부 하고 뭐 이렇게 일부 시딩을 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주 존재감은 멀었고요. 네. 아마 곧 한국에 지금 계좌를 트고 있어요. 한국의 상임 대리인하고 투자 등록증을 받고 있거든요. 그 투자 등록증을 받으면은 이제 한국에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직 한국의 투자 등록증을 못 받아가지고 한국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데 3월 중순쯤에는 이제 한국에 투자 외국인 이렇게 외국인이네 이제. 외국인으로 이렇게 해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해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싱가포르에서 펀드 베이스를 갖고 한국에서 투자하는 약간 이렇게 우회하는 이런 경로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네. 한국에서 자산 운용사는 제가 한 5년 정도 한 7년 정도 네. 근무를 했으니까 충분히 한국 자본시장의 면면들은 다 봤고 네. 실제로 싱가포르가 금융의 성지라고 하는데 선진 금융의 기법 또 성중 금융 시스템 네. 거버넌스가 뭔지는 해봐야 알거든요. 이걸 뭐 제가 영원히 뭐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싱가포르 펀드를 설립을 하고 거기 헤지 펀드 매니저가 돼서 실제로 펀드를 하고 그리고 싱가포르 MAS라고 하는 이제 싱가포르 금감원인데 네. 네. 거기 와도 좀 부딪혀보고 거기서 또 뭐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하고 해봐야지 알거든요. 그렇죠. 해봐야지 배우기 때문에 네. 네.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부자분들 중에서 이 싱가포르에 패밀리 오피스를 내고 계신 분들은 우리 김규식 대표님의 헤지펀드를 꼭 방문하셔서 좀 성과를 내서 많은 투자를 펀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군데 소개를 좀 받긴 했는데 이제 싱가포르 가면은 찾아뵙고. 왜냐면 아까 이제 ESG가 이제 아시아에 기회가 있다 하는데 저의 느낌도 아시아 중에서도 단연 한국이다. 한국입니다. 그 말씀 제가 추가를 드리면은 ESG 중에서 일본은 선진국 시장이고 거기는 또 좀 다르고 아시아의 신흥국 중에서 단연 톱이 한국이에요. 한국이 너무 저평가돼 있어. 그러니까 회사가 막 현금 쌓여 있고 회사 경쟁 너무 좋고 글로벌리도 봐도 펀더멘트 너무 좋고 그런데 너무 저평가돼 있고 주가만 싸. 주가 너무 싸고 대단도 안 하고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싱가포르 헤지펀드 매니저가 퀀트로 전 세계 그 거버넌스 리스크나 밸류 인베스팅이나 이런 거를 할 만한 기업들을 퀀트로 100개를 땡기면 50개를 한국 완전히 ESG의 엘도라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오고 있죠. 네.